감사합니다. 네. 15분 만에 세상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실 거절했었습니다. 15분 만에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한다. 방학이 되다 보니까 수업도 끝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영학 사건입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강진 여고생 사건들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유달리 이 두 사건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이 가해자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딸의 친구 또는 이제 뭐 친구의 아버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까 도대체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는가? 본인의 자식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이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대체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영학 사건의 경우에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14살짜리를 유달리 성적인 대상으로 선호했다는 흔적들이 마구 남아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그가 올렸던 그런 이제 글의 내용이나 또는 14살 먹은 가출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본인에게 연락을 해라 하면서 핸드폰을 올려놓는다거나 유달리 14살 만 14세 여성들에 대한 독특한 어떤 성적 취향이 있었다는 것들을 나중에 수사 과정 중에 알게 됐고요. 강진 여고생 사건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희생자로 밝혀진 아이는 16살이지만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20년 전에 실종된 적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20년 전에 실종된 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20년 전에 실종됐던 2명의 초등학생과 지금 이 사람이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이 모두 어른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성폭행 살해한 사건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류의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수법 자체가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보통 처음 보는 낯선 아이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장기간 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가해자들은 이 어린 피해자 아이에게 친절하게 칭찬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유인을 한 다음에 본인의 이제 욕망의 뭐 해소 차원에서 아이를 희생을 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중대한 공통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외국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뭐냐? 원래 마부가 말을 잘 이제 기를 들이기 위해서는 말의 털을 갈기를 잘 다듬어주면 그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 마부에게 순종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여 결국 그와 같이 갈기를 다듬는 행위 자체를 그루밍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은 이 가해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유인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의심을 갖지 않는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적으로 법적으로 성관계가 허용된 연령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성관계를 합의를 해도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코 성관계를 허용할 수 없는 무조건 어리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제 강간 연령이라는 건데요.
예컨대 9살짜리를 그루밍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성관계를 갖자 해가지고 9살짜리가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 그래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9살짜리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강간으로 성립하는 그런 최저 연령이 몇 살이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의 아이를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강간, 성범죄, 성폭행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이 일종의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 12살과 13살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죠. 발달이 빠른 아이들이야 8살만 돼도 굉장히 똑똑하고 조숙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뭐 집안이 환경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 그리고는 어릴 때 여러 가지 무슨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해보지를 못한 이런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14살 정도 돼도 예컨대 성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혹시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임신을 안 하기 위해서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14살짜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성보호를 대체 왜 13살을 기준으로 12살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13살부터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건지,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현한 건지 사실은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지금 13세를 기준으로 의제 강간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뭐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 또는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를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의제 강간의 연령이 굉장히 높은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만 15세 또는 만 16세. 예컨대 만약에 이영학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뭐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없이 아마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령 또래의 아이를 건드린 거죠. 그럼 한국은 왜 생각도 깊이 안 해보고 12살까지만 보호해 준다고 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한 법률의 조항들이 일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인 그런 결과, 결국 일본처럼 13세 미만만 결국 성보호가 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매우 낮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들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매년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이라는 전국에 발생하는 통계 자료, 범죄 통계 자료를 쭉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증가 추세를 안 보입니다. 이 빨간 선은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의제 강간 연령 미만의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건드리는 사건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들이 늘어나느냐? 결국은 그 애매한 지점에 놓여 있는 만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결국은 법의 빈틈이라는 거를 사실은 알게 된 거죠. 성범죄자들도. 아, 내가 12살짜리를 건드리면은 빼도 먹다 못하고 징역살이를 가지만 13살이나 14살을 건드리면 이거는 재판에서 결국은 다툼을 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름 아닌 성범죄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봤기 때문에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더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 대상은 몇 살까지고 처벌 대상이 아닌 자들은 몇 살까지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의제강간 연령대를 좀 높이면은 그러면 사실은 13살짜리도 보호할 수 있고 14살짜리까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지금 한 가지 의제강간 연령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성보호를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라는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를 한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병원의 병실에 옆에 있던 침대에 여자아이를 유인을 해다가 내 차로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병실에서 병원복 입고 있는 15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차에 가서 첫 번째 강제추행하고, 그날은 강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또 병문안을 와가지고 그 여자애를 다시금 또 유인을 해다가 자기 차량에다가 몰아놓고서는 강간을 사실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여자애는 결국 그렇게 응하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사실은 명백한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한 채 자기가 당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왜냐하면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차량 안에 타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강간에 이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은 의제강간 연령을 넘어섰어요. 15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결국은 3심을 거쳐서 3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결국에는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었으나 1심, 2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여자아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그 아저씨에게 임신을 한 기간 동안 이 아저씨에게 연애 편지처럼 편지를 보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 안에는 결국 이 여자아이가 가출을 해가지고 배는 불러오는데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숙식을 해결을 했던 거죠.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저씨 집에서부터도 쫓겨나면 임신한 본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저씨의 집에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연애 편지도 쓰고 사랑해요 뭐 이런 종류의 편지도 쓰고, 결국 그것을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애정공세까지 했던 애를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저씨는 강간했다는 걸 애당초에 인정하지 않고 15살짜리가 차 안에서 결국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서 마치 마누라처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여자애는 아니다, 내가 명확하게 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내가 강간 피해를 입을 줄 알지도 못했다. 내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서는 성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일종의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저씨를 뒤늦게 고소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인정을 못 받은 채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거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외국의 기준, 국제적인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의 경우에는 강간의 구성 요건이 뭐냐, 강간의 구성 요건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의가 없으면 강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달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13세 이상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폭행과 협박이에요. 그런데 폭행과 협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기획사 사장이 때리지도 않고 죽인다고 협박도 안 했어요. 흉기도 안 들고 있었어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유인을 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루밍이라는 수법에 의해서 유인하고 현혹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성관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대법원에서 강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우리가 의제강간 연령도 너무나 낮고 강간죄의 성립 요건도 너무나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처럼 폭행이나 협박 상태에 놓여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면 강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가해자들은 이게 바로 빈틈이구나, 내가 아이를 현혹을 시키면은 아이한테 약촉해러 가자 하고서는 산 꼴짜기로 끌고 올라가면 그거는 본인이 동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폭행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하면 그러면 성관계 맺어도 그게 결국 성폭행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삼는 사건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아까 통계치에서도 보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처럼 우리가 여기다가는 아예 외국의 조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동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게 또 한 가지 이제 요건이에요. 동의에는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롭게 본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니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동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은 뭐냐면 지금부터 너랑 나랑 이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까지 벌어질 건지를 미리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사, 연예기획사 사장은 그렇게 했나요? 차 안에서? 그러지 않았죠.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이다 보니까 이것은 성폭행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미국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더군다나 15살짜리 아이였으니까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아마 그 연예기획사 사장은 지금 아마도 뭐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어쩌면 만약에 피해자가 또 있으면 그 정도의 징역살이를 살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벌건대낮에 자유롭게 걸어다녀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너는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손가락질조차 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도 훨씬 후진적인 이런 기준을 만약에 적용을 계속 한다면 그렇다면 전남 강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결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루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약한 여자아이들 또는 뭐 남자아이들도 피해자가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을 해다가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희생양을 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실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 결국에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와서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도대체 몇 살부터 형성되는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가 있느냐. 사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번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예컨대 성적으로 내가 성관계를 맺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관계를 맺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래서 미리부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견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몇 살이다 라는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전혀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체 어디서 13살 미만 12살이라는 기준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법에서 왔다. 충분합니까? 설득이 돼요? 왜 우리는 일본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누가 정한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자율권이라는 게 성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 몇 살부터 갖추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은 결코 근거 없는 법이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우리가 꼭 해주기를 요청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안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통계치처럼 결국 이 13살 이상에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성적인 희생양이 돼도 우리는 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 도덕적 해이로부터 결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무거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표창원입니다. 오늘 지금의 환호는 백수됨을 축하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의롭고 싶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정의롭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물론 정말 억울하고 이 세상이 싫고 빛으로 나오고 싶어, 그래서 난 세상 모든 것들을 반대로 살 거야, 이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커오다 보면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죠. 특히 어렸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그렇죠? 황금박쥐.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고 되고 싶어서 5살 때 눈 감고 5m 위 절벽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내 목숨을 다 던져도 참 쉽게 얻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갈구하는 것일까요?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죠.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옳다라고 주장한다고 다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지존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살인 행각들이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을 망쳤고 자신을 짓밟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식의 정의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부자들 찾아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정의인가요? 동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의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이 윤리이건 도덕이건 철학이건 법이건 종교이건, 그렇죠? 그러한 근거가 있는 올바름입니다. 그 올바름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정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이 더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짬짬이 진리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짬짜면이 아니라 짬뽕을 선택했다고 큰일 납니까?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아닌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제재나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당신은 정의가 아니고 내가 정의하라고 하면서 논쟁에 들어가는 순간 끝을 봐야 되거든요. 한쪽은 회초리를 맞든 교도소 들어가든 혼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 벌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자, 정의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의론 아시죠? 3가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평균적 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되어야 할 정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죠. 법 앞에 평등, 들어보셨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남자건 여자이건 외국인이건 국내인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돈을 훔쳤다면 돈을 훔친 만큼, 횡령을 했다면 횡령을 한 만큼, 사람을 때렸다면 때린 만큼.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는데 그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있을 만큼 다 있지 않고 사면받고 나온다면 그게 정의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 사회가 만약에 이러한 평균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념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관습을 떠나서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일반적 정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와 맺은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회인가 아닌가. 도덕, 윤리, 준법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사회인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올라탔는데 빈자리가 보여요. 총알처럼 튀어가. 그것은 내 아들아 정의롭게 살렴, 이것인가요? 정의라는 것보다는 이익, 이해, 그렇죠? 그게 먼저 앞서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아이가 뛰어가려고 하도 잠깐 잡고,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 편찮아 보이시는 분, 임신한 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 계신가 살펴보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정의라는 것을 몸에 배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습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앞에 두나요? 나에게 올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불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앞에 두나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의의 모습, 그다지 저는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정의, 분배적 정의. 누가 얼마큼 가져가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활동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가장 정의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능력만큼, 기여한 만큼, 공헌한 만큼.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승자 독식, winner takes it all, 이거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능력이 없는 분, 아픈 분, 편찮은 분, 그런 분들에는 그럼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게 정의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롤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명쾌한 정리를 해주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 첫째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 남는 것들을 가지고 능력껏 알아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그 셀러리 캡이란 용어를 아실 거예요. 한 팀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최고 스타 선수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거죠. 왜? 그걸 정하지 않으면 최고의 스타가 나는 100억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뛸게요, 이러면 그분한테 다 돈 드리고 나머지 스타가 아닌 선수들은 가져갈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봉을 주고 나머지 중에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배분적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책의 표지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실 수 있나요? 환장이라는 말 좋은 말인가요? 좀 뭔가 비하적이죠. 비속어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좀 풍자하겠죠. 왜 이렇게 우리는 정의에 환장을 하고 있는가? 정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난리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마이클 샌델 열풍일 겁니다. 네,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정말 수준 높아졌구나. 철학적으로, 정의, 도덕, 윤리적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번 여쭤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아신대요. 사셨나요? 예, 사셨습니다. 샀습니다. 읽어보셨나요? 그때 아직은요. 예, 정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많은데 아직까지 그 어려운 책, 골치 아픈 이야기까지 시간 막 할애해가면서 들어갈 준비는 아직 안 되셨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레미제라블 영화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시간 넘는 러닝타임에 고루한 옛날 낡은 이야기,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낯선 장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왜?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잃고 있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들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힐링, 치료받고 싶다고 가신 거죠. 조선일보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에 의뢰해서 한국 사회에 계신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0%를 훨씬 넘는 분들이 아니요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인들에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를 넘는 미국인들이 그래도 대체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절대 다수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했더니 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너무 관용적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윤리, 도덕, 법 다 어겨도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자신들의 최우선 일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철퇴가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직을 하시거나 생계가 곤란하시거나 병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반면에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 소비하는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의에 환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상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 UCLA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인간과 동물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뇌에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를 딱 조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대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죠. 동물에게서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주었을 때 대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탁 찍혀요. 근데 그 대뇌의 똑같은 부위가 인간에게서는 음식을 줄 때가 아니라 정의로운 모습을 볼 때,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의는 생명과 같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자살까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울화가 치민다, 분노가 치민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불사질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뭡니까? 왜? 억울하다는 것의 뜻이 뭡니까? 정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정말 우리가 환장할 만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장해야 하고 환장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정의로워질 때까지. 자, 이 두 분 잘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정의와 관련해서 큰 한판 승부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봤어요. 좌빨 종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2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1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국골통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정의가 패배한 겁니까? 정의가 승리한 겁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도가 맞다면 우리의 정의의 천사 세일러문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렇죠? 예. (51.6%를) 베어버리든지 48%를 베어버렸어야 되겠죠.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정의 대 정의의 충돌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정의와 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답일까요? 답은 절차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만 공정하다면 결과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1번이 당선되든 2번이 당선되든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는 거죠. 그 과정만 공정하다면 서로가 제대로 된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정책에 맞는 공약들을 내어놓고 그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안보와 경제 안정이 우선이야 라고 다수 국민이 선택하신다면 그게 맞는 정의가 되겠죠. 아니야, 지금은 비리의 척결, 이 권력적인 비리 구조를 혁파해야 해.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수준이 부족하니까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정의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이 더 많이 선택되겠죠. 그리고 결과가 끝났을 때 우리는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건넬 수가 있는 그런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를 불의라고 보니까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불의라고 보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와 가장 관계된 일이죠. 잘 아시는 국정원 게이트. 절차적 정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해서 뛰쳐나왔을까요? 아직도 궁금한 분이 많이 계세요. 민주통합당의 어떠한 지역구를 밀약받았어? 라든지 아니 비례대표야? 이런 분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심판으로서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반칙이 행해졌는데 아주 핵심적인 페널티 에러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가 일본 수비수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심판이 그냥 넘어가더란 말이죠. 저거는 페널티킥 아니면 뭡니까? 할리우드 액션으로 빨간 레드카드를 불러서 나가야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일어났지만 이 사건 하나로 재선에 성공했던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가 사임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다고 이후에 공화당이 무너졌습니까? 미국의 보수가 무너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 이 사회는 그래도 아까 나왔던 60%가 넘는 국민들이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믿을 만해 라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란 거죠.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그럼 우리 사회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정의의 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신은 무죄 장막 뒤에서 이 결정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지, 이 결정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만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검사는 검사 자기 동료의 비리를 조사하고, 판사는 자기 동료 판사의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봐주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러한 우리 정의를, 절차적 정의의 수립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 연고주의 타파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니까가 아니라 옳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독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독도 누구 땅입니까? 왜 우리 땅입니까? 우리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일본 땅일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거니까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정의롭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거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절차 허용해서는 안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도가 혹시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채 객관적인 사료들을, 정황들, 정보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때 비로소 그래도 역시 독도는 우리 땅에서 안심이야. 이게 우리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눈사태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눈사태는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누군가 하나의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그 눈덩이에 눈이 붙어서 더 큰 눈덩이, 더 큰 눈덩이, 저 밑에 마을에서는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정의의 눈사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반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정치적 정의도 그 절차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다, 틀린 건 틀린 거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사람들은 호남의 올바름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호남 사람들은 영남의 우수함을 박수 줄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정의의 눈덩이 만드실 용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세바시 대학 1기. 네, 저는 또 오늘 가슴 아픈 사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봄날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현장으로 가라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현장을 가게 되었느냐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길에 놀러 나왔던 5살 된 어린아이가 사라진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5살 된 아이가 대낮에 사라졌는데 옆에는 친구들도 같이 놀고 있었고요. 또 탐문 수사를 해봤더니 경찰이 억지로 끌려간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빨리 아이를 찾기 위해서 주변 수색을 전개하고, 가장 먼저 혹시 가족, 부모나 또는 다른 가족들의 원한이나 또는 아주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있어서 아이를 납치했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기 위한 이런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전개를 했죠. 그런데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아이가 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현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범인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겠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갔다면 과연 왜,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범인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요, 아주 계획적인 범죄다,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치한 사건이다 라고 수사 방향을 설정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다른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장소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오기가 먼 거리입니다. 자기 혼자 자주 놀러 오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날 그 아버지가 우연히 직장에서 일찍 퇴근을 하는 바람에 아이하고 산책을 하러 놀러 나왔다가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계획적이었을까? 그런 우연들이 다 겹쳐져야만 이 아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이동을 했을 것이냐, 이 아이가 어떻게 갔을 것이냐죠. 골목길입니다. 아주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어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을 내자. 이 사건은, 이 실종 사건은 누군가 어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우연히 만나서 자기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이런 현장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이 아이가 멀리 간 것이 아니고 이 실종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사팀에 제출을 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처음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색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주변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일이 지난 후에 이 아이는 실종 장소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놓여진 가방 안에서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발견이 됐죠.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죠. 빨리 이 범인을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데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가방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지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DNA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수색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보고서를 꺼냈죠. 그랬더니 수사팀에서 그렇다면 실종 장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범죄자들의 범죄 경력을 우선 찾아서 용의자를 수색하자라고 해서 이틀 만에 그 용의자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한 범인을 경찰이 체포를 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라진 아이를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경찰관이고 프로파일러로서. 그런데 수사팀에서 나왔을 때 수사팀은 어땠었나요?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사람들이 과학 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러가 나타났느냐, 이것은 기존의 수사 방법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새로 발견할 수 있는 관점과 시야를 가진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사실은요, 프로파일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보면 그 사회가 굉장히 어두운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7, 80년대까지만 해도요, CSI나 프로파일러가 굳이 등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반장들이 다 나가서 잡아왔습니다. 수사반장이 가면 다 체포할 수 있었어요. 왜?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치정, 원한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이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993년, 94년 이렇게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범죄는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표현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유형의 범죄자이냐,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웨르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리는 우연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CSI가 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989년에 경찰이 되어가지고요. 90년, 91년을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시경 그 당시에 강력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집에 가는 날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이제 그 강력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나 볼까?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게을러졌냐면 이렇게 며칠씩 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범인 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찾으면 빨리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선배가 너 혹시 CSI를 해보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틀 후에 CSI로 발령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CSI를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빨리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3단봉과 총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범인을 잡던 형사가 갑자기 붓을 들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지문을 어디에 남길까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문을 남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은 범죄자들한테 있겠구나. 심리학 책을 펴는 것보다는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체포된 범죄자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 인원이 50명이 넘고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범죄자의 심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렇게 연결되는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 나타났을 때 모두 사건에 투입이 돼서 제 역할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CSI를 게을러서 하게 되어가지고 그 게으름이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범죄가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변화되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작 판매한 이런 자들이 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살인범들입니다. 이제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합니다. 왜? 400만 대의 CCTV가 전국에 깔려 있고요. 여기 계시는 저를 보고 계시는 모두가 손에 전부 카메라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의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빨리 잡히는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뉘우치고 있으며 특별한 유사한 전과가 없기 때문에 형량을 낮춘다.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인 상태여서 감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법정이었습니다. 이것은 90년대가 되기 이전에 원한이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으나 그런 문제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자들과 현대사회의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전혀 다르게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 중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합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합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은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정말 경험하기 싫은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의견들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좌절, 외로움, 불안, 이런 감정을 나는 정말 경험하기 싫어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정들 중에는요, 그 감정들의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 모든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좌절하게 되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가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CSI를 하고 현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현재에 지금도 충실하고 있고 그 현재가 저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바시스학 1기. 안녕하세요. 예, 저를 반가워해 주시는 걸 보니까 범죄자는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아이들 어린이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생동감, 천진난만, 순수, 그렇죠? 무궁무진, 희망, 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좋은 이야기 말고요,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저와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또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꿀까요? 한번 차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사촌 또는 뭐 펜팔 친구 또는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프렌드, 제프리 데머, 헨리 리 루카스, 존 웨인 게이시, 혹시 테드 번디,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들이죠, 미국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조금 낯이 익죠? 예,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리고 저보다 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남 살인범이라고 한때 나왔던 강호순, 그리고 서울 소남부 연쇄살인 사건 범인 정남규,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을 했다. 묻지마 살인범, 신정동에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돈을 뺏으러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울적하고 죽고 싶은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난 이렇게 비참하고 살기 싫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가 좋다 이렇게 웃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에게 무작정 칼과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이죠. 이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죠. 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이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살인마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이였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또는 아주 은근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 없이 결과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모두 5분의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을 소각까지 해버렸던 끔찍했던 범죄자들, 지존파라고 불렸던 그 범죄자 집단의 행동대장이었죠. 김현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른 범죄자들처럼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까? 라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요? 내 어머니를 좀 더 일찍 내 스스로 살해하지 못한 게 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일까요?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동학대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흔히 아동학대를 영혼살인이라고 하죠. 비록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그 영혼을 말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첫째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은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왜? 폭력, 싫고 무섭죠. 우리 어른들 또는 친구들끼리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혀서 왜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뭐야? 퍽퍽.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폭력은 순간적인 폭력입니다. 아무리 상처 있고 마음이 언짢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기진 않죠. 아동학대는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표현까지 씁니다.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거기에다가 그 관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긴장 조성이라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대개 아동학대는 겉으로는 아동에게 그 탓을 돌리죠. 학대자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당신이 얘랑 한번 살아보세요, 이럽니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물건 훔치고 대들고 친구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의 행동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부모님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둘째로는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조건 지어진 환경 속에 따라서 반응할 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학대자들,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해하고 학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그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분노, 못마땅함, 이런 부분들을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물인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느닷없이 갑자기 나 기분 나빠, 너 이리 와 맞아, 이렇게는 못 하겠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긴장 조성이라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아이에게 있는 약점, 잘못한 점 끄집어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폭력이 가해지죠. 그럼 좀 있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디가 친 거면 어떡해, 이런 마음에 이리 와봐, 달래줍니다. 그리고 전에 안 사주는 걸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다 보니까 또 그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열등감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학대를 하고 싶어지죠. 또 긴장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과하죠.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순환고리를 두세 번만 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가출도 해봅니다. 피학대 아동들 청소년을 만나서 알아보면 그래요. 반항도 해봅니다. 소리도 질러봅니다. 할머니한테 또는 동네 아저씨한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전혀 그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계가 옵니다. 즉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보아도 내가 어떻게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
심지어 경찰 아저씨조차도, 선생님조차도 나를 학대하는 그 사람보다는 약하더라. 어떻게 나를 구해줄 수 없더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동학대 후유증이라는 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장기간 학대를 받은 경우에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늘 무시받고 냉대받고 욕 듣고 너는 아무 쓸데없는 놈이야 라는 비하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나중에 뇌의 크기도 다르다고 해요. 특히 사고나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부위의 대사작용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학습된 무기력.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 지역을 해방시킨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된 그 수용자들에게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우리 영화들에서 많이 보셨죠? 유대인들 혹은 유색인종들 또는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정치적인 반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소에 모아두고 있었죠, 나치가.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에 대해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살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여러분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수용소에서 그 대장 역할을 맡았던 그 수용되셨던 분들 중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전부 일어서 앞으로 가, 좌우 양우 각자 집을 향해서 출발, 이러니까 툭툭툭툭 가시는 거죠. 이미 오랜 시간의 수용, 고문, 통제,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죠. 무력이 학습된 분들이란 거죠. 이상했어요. 인간인데 지능이나 사고 판단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두 분, 살리만과 마이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개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러한 그 공간에 개를 가둬둡니다. 그리고 집단 1의 개들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기만 하고 다른 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기만 해요. 집단 2, 그룹 2의 개들은 그 안에 전기 충격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막 타 죽을 것 같은 전기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작은 레버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레버를 우연히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중단됩니다. 즉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충격을, 고통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집단 3 개들은 전기 충격 장치가 흐르는 밀폐된 방에 있지만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집단 1의 개들은 쟤들 왜 저래? 이러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이 집단은 고통스러워 미치겠어. 비명도 질러보고 굴러도 보고 하다가 앞에 있는 레버를 탁 건드리니까 탁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우연이 아니었군. 내가 멈출 수 있군. 그 다음엔 어떨까요? 전기 충격이 시작되려고 하자마자 그냥 레버부터 건드려 버리죠. 학습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집단 3, 그룹 3의 개들은 막 전기 충격 장치가 가동이 돼서 고통스럽고 미치겠고 죽겠고 구르고 소리 지르고 무릎 꿇고 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아주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측에 이 그룹 1, 2, 3이었던 개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위치시켜요. 그러면 이 개가 있는 좌측에서 이 노란 램프가 반짝거리고 소리가 들리면서 전기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1에 있었던 개들은 어유 싫어, 뜨거워, 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앞에 작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장만 있거든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시 두 번째 실시하니까 마찬가지로 뛰어넘어. 세 번째는 저 불이 램프가 노랗게 반짝거리고 소리가 들기 시작하니까 전기 충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넘어가죠. 학습. 그렇죠? 그룹 2 마찬가지예요. 그룹 2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실험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추더라라는 걸 학습했어요. 그룹 1보다 더 빨리 넘어가요. 그룹 3 어떨까요?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못 넘어가요. 아주 낮은 담장인데도 그냥 앉아서 계속
전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무서운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나중에 다 본래 자의적으로 돌려보내고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 그룹 3에 있었던 개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다른 개들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먼저 사망하더라. 사망하기 전에도 동네 아이들이 와서 돌 던져도 그룹 3의 강아지들은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룹 1이었던 개들, 그룹 2였던 개들은 어떨까요? 동네 아이들이 던지면 도망가죠. 막대기로 때리려고 그러면 반항하죠. 학습된 무기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떨까라는 거죠. 인간은 개들보다 지능도 뛰어나고 팔도 쓸 줄 알고 뛰어다닐 수도 있으니까 개들보다는 좀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인간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예측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개들보다도 더 나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먼저 깨달을 수 있게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개들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심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것을 겪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자살을 하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정신질환에 걸리고 어떤 경우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해서 남을 살해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더라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아동학대는 막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로 아동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권한과 권위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아동보호기관을 둡니다. 그래서 비록 친권, 양육권을 가진 부모를 하더라도 학대를 할 경우 첫 번째는 학대를 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죠.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땅한 받아야 할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보호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도 더 강하고 공격적이고 성격 사나운 가해자들에게 당신들 뭐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을 바꾸는 15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보호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줘야 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바시의 기학 1기.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범죄자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우리 안에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의아하실 텐데요. 범죄의 피의자, 범죄자 또 피해자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존속살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피의자가 검거되면 신문조서 작성을 먼저 합니다.
피의자가 용의자이기는 한데 본인이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조기에 검거되지 않을 때는 제가 현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실은 이제 신문조서 작성을 다 하고 나서 제가 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퇴근해서 저도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때쯤 이제 전화가 옵니다. 현행범으로 살인범을 잡아왔는데 본인이 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서로 가서 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피의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이제 엄마 친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게 됐는데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는 본인의 이제 친모를 죽이고 나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피는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하려면 심장이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십자로 절개하고 심장을 꺼내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퇴근해서 온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한 현장을 참혹한 현장을 보고 신고를 했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히게 됐는데 본인이 죽였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갔을 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면담, 상담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미웠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감정이 더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엄마가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도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 아들한테 안 좋은 사인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이걸 듣고 나서 도와주지 못할까 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까 봐 계속 피하게 됩니다. 요리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아들은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대상은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자살하는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말립니다. 자꾸 엄마 눈에 띄고 엄마가 말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정말 죽는 것도 안 되네?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죽게도 못하는 우리 엄마를 먼저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엄마를 살해한 이 아들이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엄마가 뭔가 좀 다르게 했더라면 혹시 피해자가 안 되지 않았을까? 혹시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기만 했어도 이 아들이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 여성이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 엄마가 혹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 최근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던 사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8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던 8세 여아가 엄마로부터 살해됐던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이전 남편과의 그 혼인에서 서류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10년을 살면서도 이 딸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이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이 여자한테 끊임없이 출생신고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작년에 학교를 갔어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꼭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이 여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경제적인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나는 이제 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남자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갔지? 왜 경제적 지원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남편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남편한테 직접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서 그러면 이 남편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일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겠구나. 딸을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해합니다. 손목을 긋기도 하고 가스를 틀어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 발목도 긋기도 하고 유한낙수도 마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결국 죽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가슴 아파요. 비정한 엄마지만 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아서 아이가 피해자가 됐다는 것도 가슴 아프고 이 여자가 과연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제 앞에 앉아있던 이 피의자는 저보다 훨씬 젊었고요. 키도 170도 넘고요. 마음만 먹으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 쪽으로 자꾸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관계가 좋게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저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응 없는 저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반응할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귀신같이도 찾아냅니다. 우리한테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비합리적인 선택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이르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 또 노인, 아동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어쨌든 약자에 속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로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특히 아동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이 아동은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피해자가 된 사건 또는 연령이 어린 피의자가 제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도 엄청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사실은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5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피의자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피의자고요. 편의점 특수강도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전과가 없는 50대 남성이 편의점 강도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피의자를 만나러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수중에 돈이 11,000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쓰고 나면 3월 달부터 본인이 감당해야 될 돈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고 계속 구직 활동했는데 잘 안 구해졌답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서 본인이 모아놨던 돈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시도했는데 죽는 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고 갈 때 봤던 편의점이 생각났고 당시 시간이 한 그 밤 11시쯤 됐는데 그 시간쯤이면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겠지. 가서 담배하고 술을 일단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엌칼을 딱 가지고 편의점에 갑니다. 그랬는데 딱 칼을 보여주자마자 이 아르바이트생이 도망가더랍니다. 재빨리 편의점 문 밖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순간 담배하고 술만 가지고 오려던 생각에서 금고까지 털어서 가지고 오게 됐다. 만약에 종업원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내가 도망을 오히려 강력하게 본인이 반항했으면 내가 도망갔거나 아니면 내가 술하고 담배만 얼른 갖고 나오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이 생긴다면 갖다 주려고 했다. 23시경에 범행을 하고 아침 8시쯤 검거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빨리 검거될 줄 몰랐다. 내가 밤새 내가 가져온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으면 자수해야지, 날이 밝으면 자수해야지 하다가 검거되었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빨리 경찰관이 자기를 찾으러 올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업원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꼭 미안하다고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사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밤에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된다는 거는 그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본인한테 뭐 재난지원금 받으라는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1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살고 있는 집은 대출은 끼고 있었지만 본인 집이었거든요. 대출이 많아서 재산 가치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기초생활수급도 신청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좀 했으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을 가서 신청해 본다거나 아니면 빌라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그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데로 좀 옮겨서 산다거나 그랬으면 자해할 이유도 없었고 강도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구직할 때까지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력범죄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제가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분노 감정이나 화나 순간적인 선택 잘못해서 이제 이런 것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화는 참아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계속 참으면 참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폭발하거든요. 폭발적으로 화를 낼 때 관계가 깨지고 폭발적으로 화를 낼 때 범죄와 만나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그 본인의 성격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아기의 심리 사회적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성격의 대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는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학력 이야기를 할 때 다 화가 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평소에 설명하면, 그러면 나랑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평소에 안 하고 귀찮아하고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언제 화가 나는지 알려주려면 길어지니까 그거 우리가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하고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인간의 많은 부분을 유아기에 결정되는데, 그 유아기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선택할 수 있나요? 나의 유아기의 환경 선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문화에서는 나의 환경이 불만족스럽다는 걸 알아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성인이 되고 나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면 좀 다르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를 잠깐만 고민해도 내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때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너가 그때 받은 상처로 이렇게 아프구나. 너가 그때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할 때 화가 나는구나. 스스로 치료해야 돼요.
근데 괜찮아.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선택, 극단적으로 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야 합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서툴어. 근데 나 노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와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도움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랑 관계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인데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행복을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런 실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거울이 보일 때마다 나 혼자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거나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 출근하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 너 잘할 수 있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너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체면 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너는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